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미선이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 따라오세요. 미선이는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베란다의 화분들에 물을 주고 7시쯤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 사람 분의 식탁을 차리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냐고요? 글쎄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이 주는 평화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준영이가 일주일에 2~3번은 들러 안부를 묻고 며느리 미선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으니까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님, 제가 만든 김치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손자들 데리고 갈게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재산은 크진 않았지만 작지도 않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 한 필지,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 통장 몇 개. 대략 계산하면 3억 정도 될까요? 저는 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어미는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 이 돈으로 어미는 어미가 살 거야. 나중에 남으면 그때 내 거고. 준영이는 그럴 때마다 헛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돈은 엄마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준영이의 눈빛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뭐랄까, 불만이 섞인 듯한, 하지만 감히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반면 미선이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어머님 돈은 어머님 것이에요. 저희는 저희 돈으로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미선이가 고마웠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였을까요? 준영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영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통장이랑 인감은 어디 두세요? 왜? 그게 왜? 아니, 혹시 엄마가 잃어버리실까 봐요.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야, 내 엄마가 그렇게 늙었냐? 내 돈 내가 관리한다. 준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 방 서랍을 뒤지다 들킨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오해 마세요. 그냥 엄마 약 찾으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약은 거실 찬장에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미선이가 나섰습니다. 준영 씨, 어머님을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요?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것이에요. 당신은 좀 빠져 있어. 준영이가 미선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미선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준영 씨를 잘 달래볼게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몇 달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가벼운 폐렴으로 2주간 입원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하던 중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영이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준영아, 내 통장에서 돈 뺀 거 너지? 준영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거 투자한 거예요. 몇 달 있으면 2배로 불려드릴게요. 무슨 투자? 내 허락도 없이? 엄마, 요즘은 그냥 두면 돈이 죽어요. 제 친구가 확실한 거 알려줘서. 당장 찾아와. 엄마, 지금은 못 찾아요.
계약 기간이. 저는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심지어 준영이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준영이는 끝까지 곧 돌려드린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그 돈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준영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날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니. 하지만 미선이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가 찾아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속상하시죠? 저도 화가 나요. 준영 씨가 요즘 이상해요. 저한테도 말을 안 하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알아보고 방법 찾아볼게요. 그 순간 저는 미선이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미선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저는 어머님 딸이잖아요. 저는 미선이를 껴안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못 믿어도 며느리는 믿을 수 있구나.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미선이의 진짜 계획이 시작된 것은 그해 봄이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잠이 깼습니다. 빗소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저는 겁이 났지만 혹시 준영이나 손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은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선아? 저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이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선이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짐 싸야 해요. 빨리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준영 씨가 어머님을 해치려고 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짐 싸서 나가야 해요. 곧 사람들이 올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날 해친다고? 그게 무슨... 하지만 미선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진지함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미선아, 차근차근 설명 좀.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김순자, 문 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미선이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 따라오세요. 미선이는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을 열더니 그 뒤쪽 숨겨진 다락 입구로 저를 밀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숨어 계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저는 공포에 떨며 미선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은 누구야? 미선이는 다락으로 올라와 제 옆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미선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준영 씨가 어머님 땅을 담보로 사채를 썼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우연히 집에서 서류를 발견했는데
어머님 명의로 된 토지 담보대출 서류였어요. 준영 씨가 어머님 인감을 몰래 찍어서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님, 그뿐만이 아니에요. 준영 씨는 그 돈도 다 잃었어요. 도박으로, 주식으로. 이제 저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어머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선이가 제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준영 씨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까지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고 해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준영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방해하면 엄마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 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말을? 어머님, 저도 무서워요. 준영 씨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저한테도 손을 들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까지 위협했어요. 말 잘 들으면 애들은 안 건드린다고요. 미선이는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저 혼자라면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이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고 제 아이들까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미선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자식들을 지키면서 혼자 모든 걸 견뎌온 그 시간들. 미선아, 고생했구나. 정말 고생했어. 저는 미선이를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 나오라고. 안 나오면 가족들 다 끌고 간다. 미선이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계획이 있어요. 계획? 네. 사실은 저 혼자 이런 일을 예상하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미선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법률상담소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준영 씨가 어머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증거도 모아왔어요. 이걸로 준영 씨를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걸 다 준비했어?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진심이에요. 미선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만 믿으면 된다. 며느리지만 진짜 내 딸이나 다름없다. 미선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님을 지킬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우리는 다락에서 새벽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 밖에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미선이는 조심스럽게 다락에서 내려가 확인했고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 제 친구 집이에요. 거기서 며칠만 계세요. 그동안 제가 모든 걸 정리할게요. 저는 미선이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다행이야. 미선이가 있어서.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제 손을 잡고 있는 이 따뜻한 손이 사실은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온 손이라는 것을. 미선이의 친구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친구분은 해외여행을 갔다며 한 달 정도는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미선이는 매일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고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준영이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변호사님과 상담했어요. 준영 씨를 횡령과 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대요. 그래, 그래야겠지.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 준영 씨가 이미 어머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처분해 버렸어요. 땅도 담보로 잡혀 있고 이대로 가면 어머님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미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뭔데? 어머님 재산을 제 명의로 잠시 옮기는 거예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준영 씨가 손뗄 수 없도록 일단 제 명의로 옮겨두는 거예요. 법적으로 증여 형태로 처리하면 준영 씨는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 믿으시죠? 미선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님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돈으로 잘 살고 있어요. 다만 준영 씨로부터 어머님 재산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나중에 모든 게 정리되면 다시 어머님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미선아. 너를 믿는다.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며느리분 명의로 옮기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드님이 법적으로 손댈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이 스쳤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미선이를 믿어야 해. 이 아이는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모든 절차가 끝나고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안심하세요. 준영 씨는 더 이상 어머님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그래. 정말 고맙다, 미선아. 그날 저녁 미선이는 저를 데리고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괜찮아, 미선아.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어머님, 저는 어머님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에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미선아, 정말 고맙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미선이는 계속 저를 웃게 만들려고 애썼고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미선이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금융감독원 조사관입니다. 김순자 씨 명의로 된 재산처분건에 대해 조사 중인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무슨 조사요? 최근 며느리 되시는 분께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어서요. 혹시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조사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서류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님, 이 서류를 보시면 증여 계약서가 사실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이전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증여세까지 어머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어머님 명의로 된 다른 계좌들에서도 최근 몇 달간 계속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며느리 분명의 계좌로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미선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 혹시 며느리 분께 통장이나 인감을 맡기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미선이가 말했던 것을. 어머님, 준영 씨가 혹시 어머님 통장을 또 건드릴까봐 걱정돼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그때 저는 당연하다는 듯 통장과 인감을 건넸습니다. 미선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님? 조사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럼 제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조사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어머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며느리분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미선이가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선이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카카오톡도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드디어 미선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만나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이는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미선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궁금하셨죠? 뭐가? 제가 왜 이랬는지. 미선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 어머님 재산 이전 내역이요. 지난 1년간 제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머님, 준영 씨가 어머님 돈 1억 2천 잃었다고 했죠? 사실은 그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미선이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선이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준영 씨 친구라고 소개한 사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투자 제안했던 거요. 사실 그 사람은 제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준영 씨가 어머님 돈을 쓰도록 유도한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준영 씨는 피해자예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만든 피해자죠. 미선이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땅 담보로 사채 썼다는 것도 사실 그건 제가 준영 씨 명의로 위조한 거예요. 준영 씨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뭐라고? 새벽에 찾아온 빚쟁이들도 제가 고용한 배우들이에요. 어머님을 겁주기 위해서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미선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님 재산 때문이죠. 3억?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너한테는 돈이 있잖니. 내가 말했잖아. 거짓말이에요. 우리 집은 비투성이에요. 준영 씨 사업도 망했고요. 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15년간 날 대했던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냐? 미선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투자였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15년간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를 연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투자를 회수하는 거예요.
미선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저는 무너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미선이는 이런 상황이 재미있는 듯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더 알고 싶으세요?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계획했는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이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5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통장이 몇 개고, 땅이 어디 있고, 보험은 뭐가 있고, 제가 어머님 약 챙겨드린다며 방에 들어간 적 많죠? 그때마다 저는 어머님 서류들을 복사했어요.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냈고요.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영 씨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준영 씨가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사기꾼들을 소개했어요. 준영 씨가 어머님 돈 손떼게 만들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머님이 준영 씨를 못 믿게 되니까요. 그리고 저만 믿게 되니까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가 이상해진 것도, 제 돈이 사라진 것도 모든 게 미선이의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새벽의 그 연극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어머님을 보호한다며 제가 나서는 거 완벽했죠? 어머님은 그때 완전히 저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 말대로 재산을 제 명의로 옮겼죠. 미선이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증여 계약서는 완벽하고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도장 찍으셨어요. 녹음도 다 되어 있고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미선아, 제발, 어머님, 애원하지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미선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뭔데? 준영 씨,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준영 씨한테 계속 이상한 약을 먹였거든요. 조울증 약이요. 그러다 보니 준영 씨 정신 상태가 진짜로 이상해졌어요. 폭력적으로 변하고 망상에 시달리고 지금은 강제 입원 상태예요. 당분간 못 나올 거예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 악마야. 악마. 미선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악마라고요? 어머님, 전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니에요. 약삭 빠른 사람이 살아남는 곳이죠. 어머님은 평생 착하게 사셨죠.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이렇게 당하잖아요. 미선이는 카페를 나가려다 마지막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원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 돈 나중에 준영 씨한테 상속되면 또 날릴 거였잖아요. 차라리 제가 잘 쓰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믿으세요. 제가 15년간 어머님한테 잘한 건 진심이었어요. 연기였지만 동시에 진심이기도 했어요. 어머님을 진짜로 좋아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돈을 챙기는 건 별개예요. 전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미선이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도, 아들도, 며느리도, 믿음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미선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은 혼자 살 수 없으세요. 제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시설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미선아, 제발. 어머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미선이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달려 어느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요. 들어가세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제발, 이러지 마라. 하지만 미선이는 제 팔을 잡아 끌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살아야 해요. 제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미선이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요양원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날 새벽처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밖에서 오는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선의와 믿음은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이곳 소망요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미선이의 차가운 눈빛, 그 냉정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전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저는 분노했고 원망했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른 것들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에 대해서요. 사실 준영이도 피해자였습니다. 미선이가 만든 함정에 빠진 또 하나의 희생자였죠. 얼마 전 준영이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준영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져 있었고요. 엄마, 미안해요. 준영이는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요. 미선이가 다 계획한 거였다는 걸. 나도 당한 거예요. 나도 이용당한 거라고요. 저는 준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엄마가 이제 알아. 엄마, 내가 엄마 돈 되찾아올게요. 미선이를 고소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엄마. 준영아, 이제 그만하자. 소용없어. 하지만 미선이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대. 나도 변호사랑 상담했어. 준영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에요? 준영아, 때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무슨 소리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이는 돈을 얻었지만 대신 영혼을 잃었어. 그 아이는 이제 평생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야 해. 15년간 연기했다지만 그 시간이 온전히 가짜일 수는 없어. 분명 진심이었던 순간도 있었을 거야. 그 아이도 알 거야. 자기가 뭘 한 건지. 그리고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준영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착해요? 엄마가 당했는데. 착한 게 아니야. 이제 지친 거지. 저는 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준영아, 너는 이제 잘 살아라. 다시 시작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는 여기서 괜찮아. 이곳 사람들도 좋고 조용하고 나쁘지 않아. 그날 이후 준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옵니다. 손자들도 데리고 오고요. 준영이는 요즘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선이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고요. 아이들 양육권 문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워라. 미선이한테 맡기지 마라. 왜요, 엄마? 미선이가 키우면 그 아이들도 미선이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꼭 데려올게요. 그리고 며칠 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선이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저를 속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였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속 시원하다기보다는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미선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미선이가 정말로 저를 이용만 한 걸까? 15년이라는 시간이 온전히 거짓이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분명 그 아이도 어느 순간은 진심으로 저를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거겠죠. 그리고 한번 그 선을 넘자 돌이킬 수 없게 된 거고요. 사람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특히 돈 앞에서는.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요양원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후회하느냐고요? 물론 후회합니다.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좀 더 의심했어야 했다고, 그렇게 쉽게 믿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심하며 사는 삶이 정말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요. 믿지 못하고 경계하며 모든 사람을 잠재적적으로 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평생 사람들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의 70년은 행복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 그건 분명 위험한 일입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믿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선이 같지는 않다는 것을, 여전히 세상에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이곳 요양원의 간호사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저희를 돌봐줍니다.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노인들을 아끼고 배려해 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준영이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저를 챙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들로서요. 미선이라는 거울을 통해 준영이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선이가 저희에게 준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방식이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저희는 성장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았고 그 삶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산은 잃었지만 교훈은 얻었습니다. 믿음은 배신당했지만 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사람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현명하게 믿으세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세히 보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헌신적인 사람도 의심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실수하고, 가끔 투덜거리고, 가끔 솔직하게 자기 욕심도 드러냅니다. 그게 진짜 사람입니다. 15년간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며느리.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이제 저도 이야기를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심을 다해 대하되 지혜롭게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순자, 이제 73세 할머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평안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